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아, 5만 명, 구독자 5만 명 달성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올해 안에 예. 10만 명 달성할 것 같아요. 보입니다. 고지가.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시청자분들이 그 대신에 나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그럼요. 시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예. 그 교수님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꼭 잊지 말고 구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6탄입니다. 예. 새로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오늘 또 그럼 16탄 출발해 볼까요?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상현님, 원룸 작은 거 신축할 수 있는 주택가, 토지나 구건물 구매 시 주의할 거 물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네. 원룸을 신축하려면 네.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토지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네. 건축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필수죠.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제 구건물을 구입했을 때 그 네. 건물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것도 그런데 역시, 예. 그 건물을 사고 보니까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땅이 맹지야. 어허. 그러면 절대로 건축허가 안 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요, 참고로 네. 원룸 신축 시 네. 지역은 물론 네.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입지. 결론. 네.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네.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보 지식을 쌓아놓고. 그렇죠. 예. 그래야 투자를 해야 안전한 겁니다. 뭐 교수님 이런 방송 많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하죠. 네. 김동수 유튜브 예. 계속 보시면은 부동산 지식 쌓일 겁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임현선님, 교수님의 상세한 답변이 항상 재미있고 도움이 돼요. 저는 1호선 석수역 역세권 LG빌리지 아파트에 살아요. 안산에서 광명, 석수, 시흥역 신설하고 여의도까지 신안산선이 20분 만에 간다는데요. 신안산선은 2020년에 착공하여 2025년 완공된다면 향후 재산 가치는 얼마나 오를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은요. 네. 첫 번째가 뭐냐? 교통 호재입니다. 그래서 호재님. 신안산선이 20년도에 착공해서 네. 25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네. 이건 당연히 재산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 예. 금액은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그러나 하여튼 또한 광명은 완전히 교통 요충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광명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게 많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분도 예.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교통편에 따라서 그러면요, 어느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교통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기본입니다. 예, 어쨌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예견된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사파 환생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부동산 전문가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용기 내어서 이번 달에 1,400만 원 손해보고 집 팔고 같은 아파트 옆동에 월세 27만 원짜리로 이사했습니다. 내년 8월 달에 경북 진량읍에 보국 웰리츠 30평대 매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매매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정말 보고.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손해보고. 예. 그런데 올해 4개월 동안 2019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경남은 마이너스 2.56%가 하락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경북은 2.46%가 하락했고요. 예.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는요, 경남이 6.1%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북은 올 4개월 동안에 2.45%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그 불사파 환생님께서는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잘 살펴보셔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네. 언제 사겠다고 그랬어요? 내년 8월에 그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네. 기대 괜찮을까요? 예. 올해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1,400만 원 손해보고 뭐 잘 파는 것도 되겠네. 네? 그렇죠. 어쨌든 손해 볼 거는 네. 빨리 그러면요. 덜 손해 볼 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더 예.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유해피님,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경기도 조합 아파트 분양은 어떤지요? 정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역 그 조합 아파트는요. 네. 사실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 예. 그 이유는 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한데요. 네. 대부분 건축 기간이 상당히 오래간 걸리고요. 또 분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네. 경기도인데 네. 뭐 경기도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경기도 내에도 지방공사가 있어요. 오. 뭐 성남지방공사 이렇게 그런 그 지방도시공사가 분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조합 아파트는 좀 네. 분양을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 아파트는 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죠. 피곤해지죠, 괜히. 그렇죠. 예,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병천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자가 구매 시점을 내년으로 잡는 게 좋은지요? 예.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요. 전북 내년보다는 전주도. 또 2021년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세계 경제 상황과 또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참고로 이분은 전북이죠 지금. 네, 전북 전주. 전남 지역은 올해 4개월 동안 플러스 0.45%가 올랐어요. 전남. 전남 지역은. 네, 희한하죠? 예. 그런데 전북 지역은 올 4개월 동안 마이너스 1.65%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주지요 지금. 네. 전주는 마이너스 1.95%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완산구는 마이너스 1.6이 하락했고 네. 덕진구는 마이너스 2.39%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주는 2018년도에는 상승, 하락, 보합을 유지했지만 결론적으로 전주는 올해 4개월 동안 마이너스 2.09%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네요. 2018년도에. 2018년도. 예. 그래서 취득할 지역에 아파트를 정해놓고 전주도 지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추세라면 계속 주택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네. 올해보다는 내년. 예. 또 내년보다는 후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계속 살펴보시고요. 김동수 유튜브 계속 시청하시면서 흐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전주에서도 지역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완산은 예. 마이너스 1.62% 하락하고 덕진은 마이너스 2.39% 하락했다. 예. 네, 이게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예. 희한하네요. 근데 전남은 또 올라갔다는 게. 예. 그것도 희한하네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요. 알겠습니다. 미사일님, OECD나 G20 가입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은 세율이 어떤지요? 지금 어떤 예. 세율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냥 감으로 부동산 세율. 부동산 보이세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이세. 내가 볼 때. 예. 한국은 어떤 세율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보이세가 낮아요. 평균보다. 그리고, 네, 거래세는 높고요. 거래세는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처럼 거래세를 좀 인하시키고 네. 보이세를 높여서 예. 거래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세금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뭐 이걸 물어본 것 같아. 예,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그렇죠. 세금을 좀 많이 내야지. 집이 3개 있고 5개 있고 10개 있고 100개 있는 사람들은 좀 세금을 가중.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렇지. 좀 부담 많이 시켜야 되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OECD 국가들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거래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네. 언제든지 이사 가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대신에 그건 좀 인하시키고 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좀 보이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또 갭 투자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요. 예.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오해피님,
이천에 땅 사서 집 짓고 살려는데요. 향후 이천은 어떨까요? 이천. 예. 서울에서 본다면 말이죠. 네. 이천, 여주, 양평, 장호원, 가평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요. 네, 예. 그런 데는 주로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그렇죠. 많죠. 그렇죠? 예, 이미, 예. 전원주택지로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앞으로 이천도 교통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런가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러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좀 따르거든요. 집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렇겠죠.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천에 있는 기존 주택, 뭐 오래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좋은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봅니다. 집 짓는데 스트레스 받거든. 짓는 것보다는 건축자재 좀 예.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사오면서 또 그 노무자들과 관계하는데 막 그냥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기존 주택 깨끗한 거를 매입하는 것도 어떨까. 그러나 하여튼 이천 대단히 앞으로 전망도 좋고 교통도 좋고 뭐 아주 전원주택으로서 최고죠. 뭐. 이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이천의 집 몇 군데를 보니까 아주 이천? 예. 네. 잘 지어놨더라고요. 깨끗하고 네. 전원주택이, 거기다가 예. 앞마당에다가 배추, 상추 심고 말이죠. 예. 농작물 재배할 수 있고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잔디도 있고 말이죠. 전원 생활하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그런 같아요. 도시죠.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수도권과 또 밀접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천이 네. 예. 그게 이제 여주, 이천, 장호원, 양평, 가평입니다. 네, 다 예, 그 그렇습니다. 지역대죠. 예. 박수미님, 친애하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유튜브를 평소에 감사하게 잘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공직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액이 3,600만 원 이상입니다. 퇴직금을 원룸, 월수익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 강남의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6평이 공동구매로 2억 5천이라고 하여 월세는 관리까지 하여 연 5%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현금이 2억 5천입니다. 공매하는 곳에서는 각 5천씩 전세 끼고 4채를 사면 공격적인 투자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현재 연금 수익도 있고 월세 수익까지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어 세금 및 의료보험 비용도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채를 사서 월세만 받는 것이 나은지, 반전세를 끼고 2채를 사는 것도 괜찮은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4채를 사도 되는지요. 단 공매의 추진비로 한 채당 500만 원을 미리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채당 2억 5천, 추진비 500만, 취등록세, 보유세 및 재산세, 늘어나는 의료보험비 등 따져보고 교수님과 상담을 해본 후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공매 금액은 제가 결정하여 5월 13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었고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투자하여 늘어난 재산으로 인하여 눈에 띄는 수익은 없고 각종 세금으로 지출이 더욱 많아지면 투자에 대하여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교수님께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빨리 의사결정해야 되겠네. 5월 13일까지 입금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은 예. 박수미님 코앞이네요.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예. 이제 5월 13일까지라고 했는데 예. 원룸 투자 시대는 지났습니다.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래요?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요, 박수미님 함부로 투자하는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원룸에 잘못 투자하면 손실이 커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수미님의 재테크는요, 네. 유동성 자금,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그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현재는 예. 예. 그리고 분명히 매수 타이밍이 오거든요. 네. 우선 김동수 유튜브를 좀 보시면서 네.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부동산 학습을 먼저 해보시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회는 오니까요. 네.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거 큰 리스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투자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퇴직하신 분들이 예. 여기저기서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퇴직금이 나오니까. 선생님들, 뭐 예. 공직자, 군인, 예.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요 명단이 있어가지고요, 예. 막 전화가 와요. 아하.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 이거 정말 질문 잘하셨네. 예. 혹시 저 입금 안 시켰죠? 예. 입금시키지 마시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허. 우선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시고 부동산 공부 좀 학습하시고 나중에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유튜브를 좀 차근차근 예. 다른 방송들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꽃별님,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조치원 가게를 매매하면 어디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강원도는 어떨지요? 교수님의 명쾌하신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조치원에 가게 상가가 있나 보다. 네. 사실 매매가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그 상가가 네. 세종시도 공실률이 많고 네네. 두 번째 조치원도 공실률이 아, 많아요.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쉽게는 매매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지금 구체적으로 강원도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강원도라 하더라도 지방 도시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8년 뒤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무려 15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학교가 폐교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역 선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큰 도시로 가야 돼. 큰 도시로 인구가 인구 유입되는데. 많은,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라 하더라도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건 원주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인데 그렇죠. 뭐 속초라든가 속초도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속초시잖아요. 네네. 8만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아하.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원도라 하더라도 큰 도시 인구가 유입되고 좀 큰 도시로 가셔야지 인구가 줄어드는 데 가면 크나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예. 질문 부탁드릴게요. 박세념님,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에서 집을 팔지 못해서 전세 놓고 용인한 숲에 월세 살고 있습니다. 아들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요.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제한 받는가요? 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아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네. 아들이 다시 주택을 하나 사게 되면은 네. 부산에도 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후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만약에 부산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항상 다양한 그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데 예. 2년 혹은 3년 안에 네. 종전주택을 팔면 팔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안 팔고 네. 아들 앞으로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 2주택. 뭐 그런 거죠 뭐. 예. 레오님, 경제가 0.3% 하락했다는데 집값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 경제와 우리나라가 집값. 1사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0.3%였잖아요. 네. 아마 최악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말이죠. 장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지가 어느 지역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좀 지역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경제와 부동산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다고. 지금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네. 아마 부동산은 계속 아마 하향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큰일입니다. 큰일이고요. 지금 예. 자영업자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예.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계속 지금 뭐 전부 뭐 접고 뭐 그러니까 공실률 늘어나고 누구 있죠? 홍사천 씨인가? 홍석천. 홍석천. 예. 그분도 한때는 영업이 잘 돼가지고 말이죠. 가게 종업원 200명씩이나 했는데 이태원에. 예. 그런데 지금 뭐 경리단길인가? 예. 거기도 건물 2개 팔았대요. 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하. 집세를 못 내. 집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아. 집세가 너무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큰일입니다. 예, 임대료 그래서 감당이 홍사천 씨가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 그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참 또 그런 큰일입니다. 또 일이 있었군요. 예. 자, 조은철님, 영농 자녀입니다. 처음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두 번째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나야 증여세를 다시 감면받을 수가 있나요? 네. 자,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보면은 네. 영농 자녀들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 제도가 있어요. 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현재 법으로서는요,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100% 감면해 줍니다. 또 감면받을 때는 세무서에다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요, 전답 과수이 되겠는데 증여받는 농지가 4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농지 소재지에서 살고 있는 거주지까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죠. 예, 예. 그 다음에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격농민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음. 좀 어렵지만은 예, 예. 한번 내용들을 좀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당연히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년까지입니다. 증여가. 그러나 조세특례 제한법이 또 올해 개정될 수도 있어요. 연말에. 네, 네. 항상 조세특례 제한법은 올해 연말에 또 2022년까지 연장한다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현재 내년까지 증여를 해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현 법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상관없어. 예, 내년까지. 내년까지 증여하면은. 예, 예.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렵죠? 아, 예, 어렵네요. 예, 예. 정경남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한 거 답변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또 여쭤봅니다. 작년 대구집 8고 무주택자입니다. 경산 대평 그린빌 23평 살까 하는데 좀 더 기다릴까요? 화폐 개혁되면 부동산 오르고 인플레 되어서 돈가치 하락한다 하니 무주택자 걱정이 많습니다. 교수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산 정경남 드림. 정경남님. 네, 단골. 단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경북 경산 지역은요. 네. 2018년도 무려 6.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무려 4개월 동안 2.43%가 하락을 했어요. 오, 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매매가격 변동률을 파악하셔서 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경남님께서 말씀하신 화폐 개혁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정부가 예, 예. 이미 다 뭐 개혁 준비도 끝났지만 네. 글쎄 뭐 50대 50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네. 예, 예. 김현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어제 갑자기 아버님이 형제를 모아놓고 보유 중인 상가를 팔아서 생활비야 병원비를 쓰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은 돈은 나누어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제값받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요즘 부동산 침체와 상가 침체로 제값을 못 받을 시 삼형제 증여 후 형제들이 부모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두고 저희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물건은 홍대 이면도로 주택가였다가 먹자골목으로 바뀐 곳이며 30년 전 구매한 주택을 대략 10년 전에 상가로 개조하여 월세 600만원, 위층 400만원, 반지하 상가는 200 받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월세도 깎아주었지만 월세도 잘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가게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신경 쓰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기준 시가는 15억 5천, 개별 공시지가 12억 플러스 주택 공시지가 3억 5천 수준이며 작년 기준 부동산에서는 30억에 팔라 했지만 지금은 24억 이하로 가격 조정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지금 파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삼형제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장남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그냥 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상속받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자, 질문도 상당히 길어요. 네, 우리 자세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들어보시고요. 김동수가 어떠한 답변을 할지 어허.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지금 정말 이건
엄청난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전략적인 상담 아니겠습니까? 아, 예, 이런 예. 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야,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답 1번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30억에 판다 하더라도 예, 예. 취득가액을 모르니까 지금 계산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예, 예. 양도소득세의 세율은요,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9%, 15%, 24%, 35%, 38%, 40%,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네. 제가 볼 때 이분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42%가 될 것 같아. 그냥 100% 맞아. 금액이 30억이니까. 금액이 비싸니까. 42%야. 예, 예.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4.2%를 내니까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46.2%를 내야 돼. 세금이 만만치 않죠? 어우, 자, 그거 참고로 다르네요. 하시고 예. 나중에 취득가액을 알려주시면 내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로 설명드립니다. 상속세.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은 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자녀들이 삼형제니까 일괄 공제 5억을 해가지고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 시가를 30억이라고 가정하고 네. 예, 시가를 30억이라고 공제하고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0억을 공제하게 되면 상속세 과표를 20억이라고 제가 계산하에 세금을 계산했더니 네. 6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상속을 하지 않고 아버님이 삼형제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 증여를 똑같이 3분의 1씩 증여를 한다면 네. 각각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 공제 받기 때문에 네. 1인당 10억씩 줬다면 예. 10억이라면 예. 증여세 과표가 9억 5천만 원이에요. 9억 9억 5천만 원일 때 1인당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야. 그래서 삼형제가 낼 증여세를 합치면 6억 7,500만 원이야. 어허. 결론. 증여를 했던 상속을 했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비슷하네요. 예. 우연찮게 일치된 거야. 이거. 우연찮게 예, 예. 30억이라는 금액에 따라서. 예. 그러나 차익은 있었잖아. 네. 상속일 때는 6억 4천. 그렇죠. 네. 그리고 증여일 때는 6억 7,500이니까 한 3천만 원 차이 나는데 예, 예.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우연찮게 이렇게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의 상가를 처분 시에는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상가를 팔 때는 네. 돌아가시기 전 2년 훨씬 전에 팔아야 돼.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팔거나 2년 이내 팔았을 때는요. 예, 예. 좀 복잡해집니다. 아, 그 이유는 지금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예. 돌아가시기 전 훨씬 전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부모님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병원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버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아버님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비 병원비도 세거든 연금이.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을 해야 예. 돈 증거가 남잖아. 그렇죠, 얼마가 그렇죠. 있었는데 돈을 예. 어떻게 썼다. 예. 근데 아들이 뭐 효도한다고 아들의 전세 집을 처분해서 하는 거 그거 국가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우, 대단한 정보였습니다. 예. 뭐 증여세, 뭐 상속세 다 각각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네. 10%, 20%, 30%, 40%, 50%. 과표가 30억이 들어가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역시 세금이 네. 셉니다. 제가 네. 세금도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실 제가 세법, 예, 예. 이 부동산 관련 세제는 1세대입니다, 1세대. 네. 제가 방송 1세대 아니었습니까? 방송 1세대. 방송의 세대. 예, 예. 뭐 어쨌든 김현수님께서는 저 교수님 의견 예. 잘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예. 나중에 또 질문하세요.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예, 추가 예.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